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학부모님께서 기다리시던 강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인문공학적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술 강연회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위해 최성희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하신 대로 이 학술 강연회는 6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된 상황 속에서 참 깝깝하셨죠, 작년 올해. 그래서 그냥 가을부터는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PPT 아까 나온 거에서도 보셨지만 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낙엽이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학부모님들 오셔서 너무 좋고요.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부모 초청 학술 강연회로 오늘은 서울시립대 목광수 교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도 또 조금 다양한 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인 인문 부분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와 자존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책 정의론과 대화하기의 저자이시며 현재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목광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목광수입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행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서도 완전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온라인으로 지금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외부 강의도 안 하고 지내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도 되고 했으니까 나도 뭔가 이제 나가서 뭐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연락이 온 데가 정신여고였어요. 그래서 잘 됐다. 첫 번째 외부 활동을 하는 기회를 뭐 역사도 있고 의미도 높은 학교에서 하게 된 거를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혹시 뚜쟁이란 단어 아세요? 뚜쟁이? 이렇게 중매쟁이 같은 거를 말해요. 여러분한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고요. 또 그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는 저한테 4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3꼭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시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 장을 넘기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 시대가 좀 꿈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 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어젠가 그젠가 이제 이렇게 아이의 등굣길을 데려주다가 아이가 가을에 낙엽이 졌다고 이렇게 하늘을 아빠 보라고 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담벼락에 담쟁이가 이렇게 단풍을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으면 못 봤을 것인데 하늘을 쳐다보고 가니까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제가 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달 좀 보자, 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10시, 11시, 12시쯤에 학교가 끝났는데 그때 갔다가 별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니까 못 봤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유를 갖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침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꿈을 꿨어요. 저 문구는 만약 정의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인간이 지구상에 살 가치가 없다.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문구를 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년에 쓴 저서의 마지막 문장이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정의론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생각하셨던 주제가 정의였고, 슬라이더 보여주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평생 동안 정의에 대한 책만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실현 가능한 이상향, 자기가 갖고 있는 꿈, 정의로운 세상을 이 땅에다가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그런 살았던 분입니다. 그 다음 장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돌아가신 지 이제 한 10몇 년 됐는데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는 데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원래는 한 사람이 죽고 나면 한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야지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정의라고 하는 단일 주제만 연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을 3권을 주저를 냈는데 그 3권이 철학계 판도를 완전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고의 윤리학자이자 정치철학자에 대한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품도 좋았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누구를 이렇게 박사 지도교수로 뽑을까를 생각할 때 성품이 좋아야 돼요. 지도교수님이 괴팍하신 분이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품이 좋아서 하버드의 성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34분이나 있고 그 밑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도 자기 스승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저스티스라는 걸 왜 생각하게 됐을까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철학자 중에 하나의 주제만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플라톤 보세요. 대화록만 해도 이런저런 거 형이상학, 인식론, 여러 가지를 막 다루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일 주제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성공의 신자의 집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8살 때, 롤즈가 8살 때, 자기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전염병을 동생이 감염돼서 죽어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가격리 시킨 거예요. 롤즈는 2층에 있어. 롤즈 동생 너는 1층에 있어. 둘이 만나면 안 돼? 근데 애들이 그런가요? 애가 몇 번 올라갔대요. 형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아이도 걸리고 죽어요. 근데 이런 일을 2번을 겪습니다. 롤즈가 저는 못 만나본 분인데 말을 더듬는다고 그래요. 롤즈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아마 동생이 죽은 충격이 큰 것 같다. 그 충격을 이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지금 빚을 지고 있다. 내 동생들의 몫을 내가 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당연히 여성 신장 운동 하는 건데 그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입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롤즈는 70년대 철학자들과 중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의 관심이 이를 계속해서 끌어가다가 근데 이런 관심을 이분은 성직자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4학년 때 성직자가 되려고 이제 길을 걷다가 자원 입대했던 군대에서 자기 친구가 죽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날의 에피소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에피소드만 많이 얘기하죠. 롤즈 정의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 뒷얘기들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걸 했을까? 이 책을 왜 썼을까? 이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자기 친구랑 둘이서 같이 있다가 그날 아침에 불려갔답니다. 한 명은 헌혈을 해야 한다.
한 명은 정보 탐사를 위해서 어떤 팀장과 함께 정찰을 나갔다 와라 라고 했는데 둘이 단짝이에요. 혈액형이 맞아야지 헌혈을 하는 거잖아요. 마침 롤즈가 맞았대요. 그래서 롤즈는 헌혈을 하러 가고 친구는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저녁에 만나 라고 헤어졌는데 친구는 못 돌아와요. 박격포를 맞고 죽었답니다. 즉사한답니다. 롤즈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부정의할까? 왜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친구가 죽게 되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대신 죽었구나. 또 빚진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성직자의 길에서 철학자의 길로 인생을 전환합니다. 대학교 4년 때 졸업 논문으로 썼던 거는요. 죄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었어요.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대학원에 가서는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롤즈라고 하는 분의 정의론이라는 책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신학적인 부분에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롤즈 정의론이 그의 신학적인 배경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가 되게 관심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롤즈가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친구 죽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꼬박꼬박 다니다가 친구 죽고 나서부터 안 다녀서 그가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죽고 나서 2002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이제 노트북을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On My Religion, 그러니까 나의 종교에 대해서라는 글을 하나 남겨놔요. 짧은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가 비록 기성의 그 기존 교단의 성공회의 신자는 아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끊임없이 그런 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고 그걸 정의론에 어느 정도 담아내는 것들과 연관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볼 때 한번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가를 보는 것도 한 시사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PPT에 보여주시죠. 쓴 책은 3권입니다. 이 책이 이제 71년에 정의론, 93년에 정치적 자유주의, 99년에 The Law of People, 만민법 이렇게 3권을 쓰시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20세기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 됐고 왜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됐는가? 이거는 이분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데 기여했다. 사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이 바꾼 거라기보다는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거를 이분이 잘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6.8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인권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흑인 해방 운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여건이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이제 흐름이에요. 근데 그 철학이, 특히 윤리학이 이 당시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윤리라고 생각 안 하실 텐데, 좋음이라는 게 뭔지, 나쁘다는 건 뭔지, 막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분석 철학 전통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철학이라고 불리고, 윤리학이라고 불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는 철학이 아니다. 그건 종교다. 이렇게 치부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롤즈는 이러한 과제 시대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자신은 한번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지 말해보고 싶다. 라는 이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그걸 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맞아떨어졌죠. 또 야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롤즈는 자기 책이 유명해질 줄 몰랐대요. 그래서 이 책 쓰고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 거니까 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의 윤리적인 태도나 심리 상태 이런 거 이제 제시하는 이론을 공부하려고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이 책에 문제 제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책에 갖고 있는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답변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을 정의론만 하게 됐다. 나는 의도하진 않았다. 이런 이제 말년에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의 꿈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고 나가는 것을 끝까지 평생 해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변화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오늘 이제 여기 처음 왔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뭘 이렇게 책을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야기 듣던 부분을 좀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품었던 그런 꿈들이 있나? 그 꿈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꿈들을 평생 지켜가고 있나? 참 롤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이 됐던 것 같다. 제 친구 결혼식에 그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그 친구 플랜카드가 이거였어요. 꿈을 잃지 않는 삶. 그래서 제가 야 무슨 결혼식에 플랜카드를 걸었냐 막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시절에 가졌던 꿈을 잃어버릴까 봐 좀 두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다라고 이제 그때 결혼할 때 지금은 이제 그 꿈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오늘 오면서 생각이 든 게 한번 연락해서 야 너 그 당시 기억하니? 꿈을 기억하니?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친구는 대학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이제 사회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어땠을까? 이제 궁금을 하게 합니다. 하여튼 롤즈는 그 꿈을 이뤄갔는데 그것이 현대 정의론의 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론 하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샌델이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만나면 다 마이클 샌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클 샌델의 박사학위 논문이 정의론 비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 질문지 보니까 공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왈저도 아시는 분이 있고 여러 학자들 아시는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 5명 정도가 지금 정의론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마이클 샌델, 마이클 왈저, 찰스 테일러, 알렉산더 맥킨타이어, 로버트 로직은 돌아가셨고 4분은 이제 아직 살아계신데 이 5명이 그래도 정의론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롤즈 정의론이 나오고 나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의론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롤즈가 판을 깔았고요. 그 판 위에서 다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슬라이더에 노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직 얘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직이 롤즈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요. 정치 철학과 윤리학에서 이제 롤즈를 반대하든 찬성하든 롤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직은요, 롤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롤즈를 굉장히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롤즈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그러니까 동료 교수인데 노직은 천재거든요. 천재 철학자인데 노직이 롤즈가 너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셔서 저간 이론은 내가 한 큐에 정리해서 비판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봐. 그랬더니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롤즈를 이해할 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스를 너무 많이 제공하는 책이 돼버렸죠. 사실은 그 아나키 유토피아 그리고 국가 이런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나올 텐데 하여튼 롤즈는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금 현대 윤리학의 모든 판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롤즈의 영향력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어요. 포기라고 하는 그 제자가 쓴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만 서양 장례식은 굉장히 안 오거든요. 근데 롤즈의 장례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런 문구가 붙어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영예를 고취시켜줬던 철학자 롤즈를 기리기 위하여. 이분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막 나서진 않으셨대요. 상 준다고 해도 안 가시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근데 학계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이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의론이 지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롤즈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가요? 롤즈가 좀 한번 여러분이 따라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4학년 때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살까? 졸업하면 뭐 할까? 그때 취직할 마음이었어요. 그랬는데 4학년 1학기에 롤즈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 사실은 왈저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왈저에 대한 책에 롤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롤즈를 공부하다가 학부 졸업 논문을 이제 쓰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철학을 대학원에 와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인생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소개할 거는 그의 정의론입니다. 71년대 초판이 나와요.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있고, 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축하하고 있는데, 초판이 나오고 99년에 개정판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의론이 굉장히 일찍 수입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책이 나오고 나서 그게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79년도에, 그러니까 나온 지 8년 만에 번역이 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저 책을 도입한 거는 72년이었고요. 72년부터 번역 작업을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해서 79년도에 번역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그런 속성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됐냐면 서양의 책이 나오면 일본이 먼저 그 책을 번역하고요. 일본에 나온 책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번역하는 게 순서였어요.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 굉장히 일찍 들어왔고,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롤즈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정도로 이제 광범위하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너무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페이지가 두꺼워요. 607페이지예요. 초판이. 그리고 저게 이제 번역됐을 때는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책을 다 읽어보지 않으시고 저 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롤즈 잘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책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 근데 책 쓰여 있는 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책을 이해하려면 목적론인 3부부터 알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부 목적론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목적론은 뭐에 대한 거냐면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오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롤즈 공부하면서 롤즈 정의론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시했다, 이런 걸 들어보셨다면은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만 이게 주목받기 시작했을 정도인데, 사실은 롤즈 정의론을 움직이는 토대가 되는 가치는 자존감 같아요. 이따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롤즈의 다른 생각들을 다 이해해 나가야지만 정의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롤즈 정의론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정의론의 기본 사상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은 1장의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다. 저게 20페이지도 안 돼요. 저 20페이지만 읽으면 여러분 정의론에 대해서 아는 척 다 할 수 있어요. 정의론에 있는 얘기들 다 나와요. 근데 롤즈는 앞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계속 풀어가면서 저 뒤 얘기를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 두꺼운 책 읽기 힘드니까 앞에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롤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2부를 읽게 되면 이론에 관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부 제도로는 정의론이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양인지, 어떻게 정의론이 현실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보여주시면요. 3부의 논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의론은 오해받게 될 위험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롤즈 정의론은 조금씩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롤즈 정의론은 재화의 분배에 대한 차등 원칙이다, 뭐 자유의 원칙이다, 뭐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죠. 왜? 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이런 원리론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롤즈 정의론이 고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정의론이 주고 있는 메시지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정의론이 3부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주시죠. 1부는 롤즈 정의론 1부는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탐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정의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정의의 저스티스라는 얘기는요, BC 5세기 플라톤 때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국가를 읽어보셔도 정의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롤즈는 자기가 말하는 정의 이런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정의의 제 첫 번째 주제가 돼야 될 거는 사회의 기본 구조이다. 여기 제가 이제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보면요, 앞에는 이런 얘기예요. 정의란 것이 다양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정의론은요, 사회의 제도에 관심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롤즈가 이런 말을 해요. 먼저 사회 제도부터 정의롭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각 개인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지는 그 다음 얘기다. 순서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계획에 시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번 이게 사회 기본 구조가 뭔지 이제 헷갈리실 텐데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3년이고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런 게 사회 제도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등학교가 3년이 아니다. 대학은 아무 때나 칠 수 있다. 대입을.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인생 계획이. 많이 바뀔 거예요.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군대가 만약에 군입대라는 게 없다. 우리나라 사회 제도에서. 그러니까 의무로 분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생 계획이 막 달라져요. 남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요. 물론 여학생들도 안 하긴 하는데 특히 남학생들이 안 해요. 여학생들은 좀 하는데 왜 제가 물어봐요. 상담을 할 때 왜 안 해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쉬었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니까 군대 갔다 와도 안 하더라.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든지 계속 놀든지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인생 계획에는 군대가 있으니까 군 복무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군 복무를 끝나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 사회 제도가 딱 결정이 되면 영향력이 크죠? 여러분 수능 몇 퍼센트, 학생부 종합전형 몇 퍼센트, 이거 하나 바뀌어도 이 학교가 혼란스럽잖아요. 그 학점 은행제 한다고 해서 또 한 번 혼란스러운 것 같던데 학교가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것보다 더 추상적인 위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보다도 더 강한 그 상부의 얘기인데 이거를 잘 결정을 하면 정의로운 삶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롤즈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슬라이드 주시죠. 그 다음 겁니다. 근데 롤즈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롤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상체계, 어떠한 진리체계가 있을 때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는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이다.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냥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때요? 이 직관이 들어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말살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세요? 물론 희생하는 걸 롤즈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회의 기본 제도가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전체 이득을 위해서 그건 부당하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기사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부정의해, 이건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한테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각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정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옳은 게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옳은 게 있다고 말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이라는 게 롤즈의 이 웅변적인 이야기예요. 롤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정의관을 가지고 이게 옳은데 라고 생각들 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지 이야기해보자. 나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롤즈의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슬라이드 주시죠. 방법론인 이제 여러분 아시는 원칙적 입장, 뭐 무지의 베일 이런 방법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학교 4학년 학생들 데리고 정의론 강독을 하거든요. 영어 원서를 이제 읽어가면서 강독을 하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가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너무 인위적이에요. 저렇게 막 자기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롤즈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합의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무지의 배를 쓰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원칙이 뭘지를 골몰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굉장히 이제 쇼킹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모르고 내가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정말 그렇게 합의한들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롤즈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슬라이드에 이제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그 device of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 대변의 장치, 뭐 어떻게 영어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재현의 장치, 무언가를 다시 보여주는 방식의 장치로서 원칙적 입장이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혹시 친구들이랑 의견이 막 달라갖고 둘이 막 합의가 할 수 없어요.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네가 내 입장이 돼봐. 그게 말이 되니? 뭐 이런 얘기. 또는 야, 안 되겠다. 우리 너랑 나랑 신뢰할 만한 제3자인 누구한테 물어보자. 걔가 공평하게 해줄 거야. 너랑 나랑은 이거 합의가 안 되니까 걔한테 물어보자. 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 아이디어예요. 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네가 내 입장이 돼보라고 하고 왜 3자한테 물어보자고 그래요? 둘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자기 이해관심으로 막 땡기려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공평한 결과를 내려면 우리 둘의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현실에서 안 그러죠. 현실에서 안 그런 게 분명한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정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롤즈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부정의하게 살고 있고 뭔가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러지만 뭔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망을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내 입장에서 뭔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법한 결론,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결론, 누구나 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저런 무지의 벨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지의 벨을 쓴다고 하면 학생들 중에서는 그럼 바보들끼리 합의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일반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없냐면 내가 그 이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몇 %가 있는지, 장애인이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장애를 돕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합의 들어갈 때
지금 이 합의 결정 사항은 한 번 결정되면 평생을 가고 심지어 나의 자손들에까지도 연결되는 결정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결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면 혹시 내가 장애인이더라도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두 군데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 내용을 정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몰라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엄청나게 유산을 물려주실 분인지 빚만 물려주실 분인지 내가 몰라요. 그러나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알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롤즈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읽을 때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우연이다. 롤즈식으로 말하면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주시면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연적 우연성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 조건, 지능 상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지능에 대해서 또는 본인의 키 또는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제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면 책임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 여러분 그게 책임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죠.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누구 부모님이 좋을까 하다가 이 집으로 가자 결정 안 한다고요. 이게 자연적 우연성이에요. 또 태어났더니 집에 집안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부모님이 학식이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재산이 많으시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것도 우연이죠. 근데 이 우연적인 요소들이 롤즈가 보니까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미래가 왜곡되기도 하고 힘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롤즈가 그게 부정이하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롤즈가 말하는 공정이에요. 롤즈는 자기의 정의론을 Justice and Fairness라고 말해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해요. 정의란 공정한 것이다. 공정한 제도가 갖춰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공정하다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들이 감소되게 만드는 사회. 이게 롤즈가 말하는 사회예요. 그럼 롤즈는 이런 사회를 오기 위해서는 무지의 배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합의하려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면은 장애인한테 유리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합의 내용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을 필 때 장애인한테는 얼마를 배정할까요? 장애인한테 줄 필요 없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롤즈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로 추상화된 사회 계약의 방식으로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인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공정하다는 걸 말할 때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죠. 제1원칙은 그래서 자유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회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식일 때에만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얘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롤즈가 평등주의자냐? 롤즈는 평등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어로 이거 different principle이에요. 차이를 두는 걸 말하고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을 때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이렇게 활동한 것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이득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 제가 이제 롤즈의 요 아이디어가 공정한 아이디어, 분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사회에 그거를 나누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죠. 아마 또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막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사회에 기여해. 근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신이 이 사회에 머리 좋은 재능, 뭔가 건강한 재능, 뭔가 창의적인 재능, 뭔가 돈 많은 재능, 이것들을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나눠준 거를 우리는 갖고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왔구나 이런 재능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른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나눠야겠다, 써야겠다. 이게 아까 롤즈가 어린 시절에 자기 동생이 죽는 경험, 대학교 4학년 때 군대에서 친구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신의 섭리 안에 벌어지는 건데,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한테 주어진 좋은 운들은 다른 구성원을 위해서 나누라고 준 걸로 받아들이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고, 이게 롤즈의 이 두 원칙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보면 그 3부에 있는 목적론적인 얘기 갖다 끌었으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원칙이 이 두 가지다 라고 롤즈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롤즈는 사회가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자존감 어때요? 여러분 자존감들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지켜야지, 내가 높아지겠다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회 구성원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배려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서 자존감 거울 보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사실은 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얘기 드릴 텐데, 롤즈가 3부에서 정의감과 도덕감, 자존감은 가정에서부터 학교로 이러한 공동체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난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부에 대한 간략한 제 소개입니다. 2부 거 한번 보죠. 롤즈는 2부는 이런 거예요. 제 1단계에서 원칙 입장에서 합의를 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해서 나온다면 그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현실에 잘 안 들어온다. 무지의 배를 조금씩 벗어가면서 헌법 단계, 입헌 단계,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 단계에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라고 제시를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러면서 롤즈 정의론을 이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상노이라고 하는 등대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게 좀 맞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배를 항해해 본 적 없지만 그냥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밤바다에서 막 폭풍이 치고 그랬을 때, 막 어려움을 겪고 이제 죽나라고 했을 때 어딘가 등대를 보면 그 등대를 보고 이제 따라가면서 배가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론은요, 저런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상론이에요. 근데 그 등대가 우리한테 비상론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 같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롤즈는 역시 학자예요. 롤즈 정의론을 읽으시면서 뭔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신다면은 그건 조금 과다한 기대를 하신 거예요. 롤즈는 나는 비상론까지 이야기를 한다. 가는 길을 보여준다. 현실로 가는 길을. 그러면 이제 현실의 정책은 정치가들이, 경제학자들이, 행정가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역할은 이론가로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롤즈의 2부의 목적은 자신의 추상적인 정의의 원리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데,
롤즈의 이 정의론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럼 롤즈 이론은 복지국가 이론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롤즈는 자신의 이론은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내 이론과 안 맞는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재산소유 민주주의 이런 거예요.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국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죠. 근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복지국가는 나중에 사후적인 처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뽑아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롤즈는 사회제도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설계된 방식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과장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 신청해보라고 했더니 신청자가 별로 안 나왔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신청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장학금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신청한 사람한테 주면서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신청서의 조건 중에 이제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이 자기 가정형편 어려운 거를 드러내는 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건만 있지 그걸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건 쓸 필요 없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 문구가 걸렸던 모양이에요. 내가 뭔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걸 보이는 게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돈만 준다면은 뭔가 지금 자기가 안 좋은 모습 막 드러내서 제가 더 나빠요. 제가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더 열악해요.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돈을 받아도 내 자존감이 상하는 거를 힘들어할 수 있어요.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수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이 불우함을 입증해야 돼요. 행정가들한테. 근데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롤즈는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롤즈가 말하는 그 얘기는 이겁니다. 재산 소유를 광범위하게 분산하면서 소유하는데 실질적 자유를 향유하여 자존감이 고양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럼 롤즈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 사회가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학교가 학교에 대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를 누가 할 거 없이 다 사회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또는 그 사회에 몇 세가 되면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제공할 수 있고 사회적 상속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서는 누구나 혜택을 보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라면. 특별히 내가 가난하다거나 열악하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를 피력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 시스템 안에서 혜택을 보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롤즈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있는 사회예요. 이게 2부에서 말했지만 3부의 얘기와 연결되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거 슬라이드 주시죠. 3부는 말씀했던 것처럼 가치들이 말하는데 자존감 얘기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존감에 대해서 롤즈가 이렇게 썼어요. 자존감이 없다면 어떠한 것도 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며 또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추구할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모든 욕망과 활동은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무감각하고 냉소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피하길 바랄 것이다.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논문 쓸 때도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롤즈 정의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토대구나. 롤즈가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해봤는데 롤즈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지 물질이 나누어져서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이거 가난은 두 번째 문제고 가난이 해소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오히려 사람들의 자존감이 고양되는 사회. 근데 자존감이 고양되려면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죠. 물질이 먼저 주어지고 나서 자존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물질이든 기회든 자유든 나누어지는 사회. 이게 이제 롤즈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롤즈 정의론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고등학교 때는 아마 읽으실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대학을 가시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게 된다면은 정의론의 의미가 뭔지, 왜 이게 고전이 됐는지, 왜 이게 기계적으로 어떤 뭐 약간 멋진 듯한 원칙적 입장, 무지배분 이런 얘기 때문에 된 거가 아니라 그 안에 특정한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합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제 마지막 그 3부의 얘기인데요. 롤즈는 사람들이 정의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교실이, 여러분 가정이 무언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그 안에서 신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런 거거든요. 롤즈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아주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다. 롤즈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저는 약간 기독교적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다 가치 있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 얘기도 원뿌리를 찾아보면은 이제 그 신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난 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동료들이 자기한테 존중을 해주면 뭔가 해보겠다. 아까 롤즈가 자존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동료들도 너는 뭐 잘 못하잖아, 넌 빠져, 이런 식의 이제 배제가 벌어지면 자존감은 가라앉게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들 막 책 읽다 보면 마이클 샌델의 그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롤즈 비판하는 걸 보면서 롤즈는 공동체랑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롤즈도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마지막 문구가 이제 그런 겁니다. 롤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기꺼이 일하려고 하며 사회적 삶의 부담을 공유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회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롤즈가 깔고 있는 사회는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협력하는 사회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2부의 얘기를 정리했어요. 원리론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제도론 얘기, 목적론 얘기. 얘를 한번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정의론 설명했던 것처럼 목적론이라고 하는 가치로부터 사실은 원리가 나오고, 그 원리를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거라는 것이 제도론에 나오는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정의론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조금은 입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그 중매장으로서 역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도 또는 뭐 고등학교 시절도 좋고요, 정의론에 대한 책들을 한번, 정의론을 직접 읽어보시는 경험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하는 이유인데요, 저는 롤즈 정의론이 정의로운 한국 사회로 나아가는 이론적 토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21년에 다시 이 얘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 정의론의 기초였던 롤즈 정의론이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유사한 토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50년이라고 하는 격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정의론이 지금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될 타임이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롤즈 정의론의 진면목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입시에도 잘 나오죠. 저도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학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이번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는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막 갖고 와요. 뭐 학원 온라인 강좌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이거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보면서 제 좀 답답함은 뭐냐면, 정의론을 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까? 특히 원리론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문구 하나가 오해를 낳을 때도 있고 그 문구 하나에 목매고 있는데, 롤즈가 뭐 시험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롤즈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한국 사회에 일찍 정의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도 이제 비슷한 이유입니다. 올해가 롤즈 탄생 100주년이고요. 정의론 출간 50주년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지 이 롤즈를 축하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이라고 하는 한국의 상황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석 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바쁘셔도 안 보셨겠지만 못 보는 건가요? 여러분 나이가 안 되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 유행이잖아요.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왔다 그래갖고 저희 아이들이 아빠 애들이 보고 와서 지금 선생님들이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게 몇 살부터 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드라마가 왜 인기를 끌까? 사실 그거는 적자 생존에 사회 협력 체계가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그 안에 게임이에요. 죽여야지 사는 거잖아요. 남이 죽어야지만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게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는 그 대사가 이거죠. 우리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같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롤즈는 그런 꿈을 70년대에 꿨는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에 와서 제대로 된 꿈으로 그거를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더입니다. 그 2개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화할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롤즈는 공정이라는 정의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롤즈가 말하는 justice as fairness, 공정성이 정의다, 이게 아닐 수도 있죠. 평등이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유가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맞는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롤즈랑 맞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철학자의 태도인데 제가 맞다고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타임인데 일단 후보로 저는 정의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올려놓는 거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 여러분들은 다른 식의 방식으로 올려놓으면서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 죽고 나 혼자 승리하고 독식하는 사회를 꿈꾸는가? 아니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 냄새나는 세상을 꿈꾸는가? 롤즈는 후자가 우리가 갈 세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존감 논의를 볼 때 혼자 자존감이 고양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도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공동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학교를 만들어가느냐, 어떤 학급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교육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가족제도라든지 자유안전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의 우리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 이게 답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는 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만나잖아요. 지금 교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토론을 시키면 예년과 다른 토론 결과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 주고받고 있어요. 철학과는 토론을 많이 하는 과인데 학생들이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접촉을 별로 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혼자 습득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이상해지는 듯.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가는 듯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료 교수랑 안 되겠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한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학생들 좀 학교에 나오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서 접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모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롤즈 정의론에 담겨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롤즈라는 사람이에요.
평생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연구한 사람입니다. 실현 가능한 이상향,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 신념들을 종교적 색깔을 다 빼버리고 현실 속에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꿈들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조금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종교적 신념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도 현장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롤즈의 모습에서 하나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의론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고양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기꺼이 협력하는 세상. 그러니까 타인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겠죠? 뭐 학교, 가정 이런 거의 가치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정의론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나아갈지, 그리고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된다.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구성이 저랑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질문들이 있으실 거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과정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답도 아니에요. 우리 그 철학에서의 대화에서 중요한 태도는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좋은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들어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정의론에 관해 궁금증이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 참여 학생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교수님 수업에 청강을 신청한 서아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들으면서 사전에 모르는 용어나 처음 듣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이를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시청각 자료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는 것에 관해 자신의 자존감을 침해하는 조건을 피하기만 하면 정작 이익 증진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 미안한데 지금 소리가 막 울려갖고 그 뒷부분만 잠깐 짧게 해주실래요? 이게 마이크까지 써갖고 이게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안 대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청각 자료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는 것에 관해 자신의 자존감을 침해하는 조건을 피하기만 하면 정작 이익 증진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앞에가 소리가 나니까 이제 되네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는 걸 제일 중요시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게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즈가 말하는 세상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롤즈가 말하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아닌데 자존감이라는 거는 누가 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만 넘으면은 자존감은 더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익의 문제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월급을 500만 원 받는 것과 300만 원 받는 것은 200만 원의 차이가 있겠죠. 자존감이 300이고 500이고 이렇게는 안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존감을 말할 때에는 내 자존감이 무너졌어. 내 자존감이 침해됐어. 이런 식의 표현을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점만 넘으면 동일하게 보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지켜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롤즈 정의론의 차등 원칙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조금 이제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좀 약간 어렵게 답변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최소치가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차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소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고 이득을 덜 보는 건 그 위에서에 벌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누가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도 내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정도만 만족된다면 거기서는 더 이상 서로 간에 갈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추가 질문 하셔도 돼요.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다른 사람이 뭐 하셔도 돼요. 오래간만에 저도 이렇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좋네요. 예, 또 누가 질문하시죠? 예. 롤즈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사회복지국가론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는 이해를 했지만 사회복지국가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함에 있어서 그 사후에 어떤 물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것들을 보장을 해주고 그를 통해서 복지 이후에 자존감이 고양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그런 자존감의 평등에 있어서 롤즈와 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 롤즈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사회 정의론이라고 정의론이라고 하는 71년도 저서에는 내 이론은 자본주의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롤즈가 5개의 형태의 사회를 제시하고 나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남은 2개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랑 자유주의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둘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는요, 특정인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이 엄청나게 가난한데 그때 특정하게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부를 독점하는 거를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허용해줘요. 근데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그 자체에서 사실은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한 달 끝났더니 3천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같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소득을 버는 거가 있을 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득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지면 사회가 분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부를 지금 전 세계의 부 중에 상당수를 1%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99대 1 뭐 이런 논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허용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방식을 취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과연 가능할까? 그것보다는 사회에 있는 재화를 처음부터 두루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롤즈는 소득세를 싫어해요. 소득세를 걷는 것 자체를 좀 문제시하고요. 오히려 상속세나 이런 것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세금을 좀 많이 먹여야 된다. 사회가 합의해서. 각자가 근로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세 쪽에는 오히려 세금을 안 먹이는 게 낫다. 그거는 각자가 열심히 살려고 한 거니까. 그리고 소비세.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에 뭐 고가를 사게 되면 세금을 더 내고, 그러니까 누진세가 적용된 소비세와 누진세가 적용된 상속세를 롤즈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롤즈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자존감을 고양하도록 설계된 반면에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의 재분배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연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양자를 이해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굉장히 높은 이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가에서도 그렇고 뭐 가끔씩은 막 롤즈 논의를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나 학원가뿐만 아니라 롤즈 정의론을 직접 읽지 않고 이제 설명하는 대학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오해하기 쉬운 거고, 그 오해의 주범은 그 마이클 샌들입니다. 마이클 샌들이 자기 책에서 계속해서 롤즈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모르는 건가? 안 읽었을 일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롤즈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이래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철학자의 역할은 이론까지를 하는 건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 정책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는 거기를 약하게 말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또 질문하시죠. 혹시 더 묻고 있습니까? 그 듣고 더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특정 부의 독점을 사회복지국가는 어떻게 보면 좀 허용하고 또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소득 격차가 많이 나면 이미 자존감 고양에 있어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 롤즈의 무지의 베일을 사회복지국가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재산 소유 민주주의랑 그 복지국가 자본주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지국가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 자본주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배를 썼어요. 무지배를 쓰고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사람들이 특정인이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사회, 그리고 특정인은 사회 생산수단을 갖출 수 없는 사회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사람들이 부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 있다고 쳤을 때에 무지의 배를 쓰고 서로가 그걸 모르니까 한번 조금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그러니까 사회의 토대부터를 바꾸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과연 사람들이 꿈꿀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질문하시거나. 마이크 드릴까요? 있으시군요. 이거 주면 되죠. 네, 제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우연으로 얻은 조건이 삶에 영향을 많이 줄수록 불공정한 사회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무지의 베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공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그런 제도나 이런 데서 적용을 하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 조건을 모른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남이 되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에 그 무지의 베일의 의도 자체가 이기심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것 같은데,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모르면 공정한 생각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 중에 무지의 베일이 아닌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무지의 베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지의 베일을 절반을 이해하시고 절반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절반을 받으셨다는 부분은 학생께서 잘 이해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처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모른다는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기심이라든지 왜곡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뭔지 몰라도
남들이 어떤지를 모르면 제대로 된 걸 못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롤즈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얼마가 있고, 장애인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장애인이 아는 사람은 또 얼만큼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지식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타인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 쪽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를 모르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타인까지 모름으로써 오히려 합의 내용이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하시는 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타인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더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롤즈의 합의 당사자는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이냐. 이런 비판이 이제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기하는 비판이에요. 프론티어스 오브 저스티스라는 책에서 그 감정에 대한 논의로 되게 유명한 마사 누스바움이 롤즈는 그 인지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 지식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합의 당사자에서 빼는 것 같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학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인의 입장들을 너무 모른다? 이 부분은 롤즈 입장에서는 디펜스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기 친구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부들을 많이 했나 봐요. 이 질문이 보통 수준들이 아닌데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안 돼요. 무지개를 쓴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회의는 현실 사회에서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잊고 자신이 이득을 보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들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질문 받았어요. 오늘 아침 비대면 온라인 수업하는데 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비슷하게 다른 각도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철학과의 대표로 참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교양 과목에 철학 과목을 넣을까 말까를 회의하는 자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어요? 넣자고 하는 걸로 축축하고를 다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떤 주장을 피든지 간에 참석자들은 쟤는 자기네 학과 이득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저의 그 과의 이득을 위한 걸로 보일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회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저희 과의 현실적으로 구성원이지만 저희 과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학교 전체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과의 이득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우리 학교의 그러니까 제가 회의할 때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철학 과목이 중요합니다. 왜요? 저희 과 과목이니까요. 이거는 사적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과 과목이 중요합니다. 왜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 강좌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의 사적인 이득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이제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공식 회의석상 같은 데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실상 속마음은 자기의 이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회의석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이득을 위해서 3학년 1반 선생님이 이거 해야 돼요. 왜요? 이거 3학년 1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받아들일 법한 근거를 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지개벨에서 내가 어떤
어떤 위치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는 아까 디바이스 오브 레프리젠테이션에 있는 것처럼 잘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동아리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거를 대놓고 이걸로 해. 나 이거 내 욕망에 맞아. 라고 하진 않을걸요.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법한 근거를 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점이 무죄의 배를 썼다는 거에 사실은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철학가의 대표인 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말할 때 철학가 대표로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발전을 생각하는 공적인 일원으로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롤즈가 극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면 저 방식이 그렇게 허무맹랑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요거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 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추가해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쌓게 되면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집안 사정은 어느 정도인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의 베일에 따르면 공적인 것을 대외적으로는 공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라도 너무 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는 편이다? 약간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지.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롤즈가 다른 저서에서 공적 이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퍼블릭 리즌인데 그 이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를 이유, 우리 근거라는 말로도 리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리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근거로 대면 공적인 근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공적 근거에 의해서 말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아, 이거 나한테 유리한 거야. 아, 이거 우리 집안에 유리한 거니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받아들여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기 전에도 학교에서도 비슷할걸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야, 약속 시간 언제로 하자. 뭐 이랬을 때 이거 왜? 딴 애들 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게 유리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공적 사안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명분 쌓인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감 같은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공적인 일을 결정할 때에는 공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 지금 이해하신 방법으로 이해해도 제 생각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 친구가. 그 질문 지금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방청객 쪽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하나만 좀 받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시간 관계상 지금 친구들의 궁금증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방청객 쪽 질문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교수님께 따로 이따 끝나고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듯이 타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니면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사회다, 이런 말들이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롤스의 관점으로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고 해서 막 진짜 마스크 다 벗고 막 같이 부둥키고 이게 사람들의 냄새나는 길이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롤즈가 이상론을 제시하면서 현실의 부정의가 존재하는 것들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무지의 배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막 권무술수가 난무하고 그것들에 대해 왜곡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향을 하지만 그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또 맞춰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롤즈는 꿈꾼 것 같아요. 배가 이제 등대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향유하면서 사회적 협력을 추구할 것인가, 롤즈 이론이 딱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면서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할 필요,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대학생들의 사이클라지컬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못 만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실은 만날 수 없다면 뭐 전화라든지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아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롤즈의 방식을 도입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토론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맞을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부터 조금씩 협력의 경험들을 늘려갈 것인가? 이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과감하게 나가는 길보다는 안전하게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롤즈 표현으로 하면 무지의 배를 다 먹고 따져야 될 지점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조리함이 많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목강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교감님 나오셔서 교수님께 학교 기념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인문계 세션 학부모 초청 학술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